이제 중요한 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것들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대체적으로 성당을 위주로 좀 살펴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처음 이제 그 정착하게 된 지역의 주요 성당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디치 가문의 영역이 이제 확대가 되는 산마르코 성당,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메디치 가문과 관련해가지고 상반된 기억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루게 될 곳은 이제 오늘날에는 리카르디 궁이라고 불리는 메디치 궁이 있고요. 바로 산 로렌초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베키오 궁이라고 불리는 시뇨리아 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무 공간으로 만들어진 우피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메디치 가문이 이제 군주가 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곳은 바로 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군주가 된 이후에 어떻게 군주 가문으로서의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또 자신들의 선조의 그러한 군주와 연결해 방향이요? 가지고 그죠? 얘기를 하는지를 좀 그러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혹시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기분 탓이지. 혹시 에 그 정착하게 된 메디치 가문이 정착하게 된 곳에서 지어진 메디치 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치 궁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이제 리카르디 궁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바로 이제 산 로렌초 성당 바로 옆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메디치 저택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최초로 이제 저택으로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인물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부 코지모라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부 코지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문의 달라진 위상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 허름했던 자신의 집을 저택으로 개축하고 확장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가문이 정착한 지역의 주성당인 산 로렌초 성당 역시도 함께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메디치 궁과 산 로렌초 성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국부 코지모의 후원은 공적 후원과 사적 후원이 연결되는 측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과거에는 비아 라르가라고 불렸던 그 길인데요. 지금은 이제 비아 카보르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메디치 궁의 이 위상이 정말 거대하다라고 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허름했던 집이 이렇게 거대한 저택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비슷한 궁은 바로 가장 도시에서 부유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트로치 가문의 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메디치 가문의 궁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의 달라진 위상을 바로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코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웅장함을 바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리카르디 가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리카르디 가문의 문장이 이렇게 덧붙여지기도 하는데요. 메디치 가문의 문장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7개의 그 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리카르디 가문의 문장은 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저택을 이렇게 짓게 됐는데 처음에 이 저택에 대한 이제 설계와 건축을 이제 코지모가 처음 맡겼던 인물은 바로 당시에 건축가로 이름이 높았던 브루넬레스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진위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이 브루넬레스키가 처음에 이 건축을 의뢰를 받았었지만 이 저택의 웅장함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거절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 건축은 이제 건축 프로젝트는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또 다른 이제 어, 그 국부 코지모의 후원을 받았던 건축가인 미켈로쪼에게 넘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켈로쪼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저택을 짓기는 했지만 좀 더 절제된 양식으로 이렇게 저택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혹시 여기를 이제 방문해 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안뜰은 이제 메디치 가문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로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장식이 되었었던 이제 그런 조각상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나텔로의 이제 걸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비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홀로페네스의 이제 그 목을 치는 유디트 이런 이제 조각상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 그림은 바로 우첼로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이제 산 로마노 전투를 그린 것인데요. 이러한 어떤 이제 군사적인 웅장함을 보이는 이거 실제로 이 그림도 보시면은 굉장히 거대한 그림입니다. 벽면 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러한 웅장한 그림들로 상당히 많이 이제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국부 코지모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어 이제 바꿔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리카르디 궁 안에 내부에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베노쪼 고촐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린 이제 화가가 그린 동방박사의 행렬입니다. 이것은 리카르디 궁의 저택의 동쪽 벽면에 그려진 웅장한 벽화인데요. 이 웅장한 행렬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 혹은 메디치 가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얼굴로 그려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여기에 있는 보이시는 이 백마를 탄 이제 왕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젊은 남성인데요. 이 젊은 남성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로렌초 일마니피코, 통칭 대인 로렌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이 젊은 군주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 혹은 신하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이 벽화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인물은 바로 화려한 금장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인 로렌초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할아버지였던 코지모 시대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북부 코지모 시기에 메디치 가문은 이제 도시의 제1 가문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국부 코지모는 굉장히 수수하고 검소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인 로렌초의 모습은 그러한 수수하고 검소한 일개 시민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고 과시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리카르디 궁에 그러니까 메디치 궁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화려한 벽화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메디치 궁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내부의 장식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디치 가문의 이제 힘과 권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이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메디치 궁의 이제 위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 계기는 언제였냐면 바로 의외로 이제 그 국부 코지모의 아들이었던 병약한 피에로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병약한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병자다라고 하는 것이 피렌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병약한 어떤 허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피에로는 그러한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역이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피에로의 병은 이제 메디치 가문에게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위치,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병약한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가의 대소사라던가 외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한다거나 의견을 말한다거나 혹은 가끔씩은 이제 또 공직에 가끔씩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때 이제 국가의 정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요. 병약한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병 때문에 서 있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앉아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공직을 가진 특히 정무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의 수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바로 이제 국가의 정부 청사가 있는 시뇨리아 궁, 현재는 백희호 궁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머물러야 했지만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병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점차 병약한 피에로는 병을 핑계로 이러한 시뇨리아 궁에 가서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지 않고 점차 이러한 국가 대소사를 시정부가 위치한 시뇨리아 궁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메디치 궁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제 사람들은 피에로가 병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피에로 없이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대소사들이 메디치 궁 그러니까 피에로가 머물고 있는 메디치 궁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피렌체에서 외교나 공무를 보는 사람들이 점차 병약한 피에로를 찾아서 메디치 궁에 찾아오는 것이 잦아지게 됩니다. 자연히 외국에서 오는 여러 손님들 역시도 시뇨리아 궁이 아니라 메디치 궁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국가의 정무는 공식적인 공간이 시뇨리아 궁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병자 피에로 이후부터는 점차 사적 공간인 메디치 궁이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는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공간과 그리고 공적인 공간이 합치가 되는 곳은 바로 군주의 공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디치 궁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분명히 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메디치 궁이 마치 피렌체에 군주가 살고 있는 특별한 군주의 궁처럼 이렇게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메디치 가문은 점차 이제 동료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권력을 잡는 마쿠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지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점차적으로 이제 국가의
권력을 이제 점점점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메디치 가문이 점차 군주와 같은 이러한 행보를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여러 가지 꾸며져 있는 벽화라던가 조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군주로서의 길의 행보를 이제 메디치 가문이 걷고 있다. 그러한 위치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런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기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대인 로렌초의 아들이었던 불행한 자 피에로 때 바로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을 대놓고 드러내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이제 본거지였던 이 메디치 궁은 이제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렌체의 시정부가 그 저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들, 이제 보물들 혹은 조각품들, 소장품들 이런 것 역시도 이런 재산 목록들 전부가 이제 시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조각상들 역시도 이제 당시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면서 이러한 이제 과거에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고 그 후원품으로 이렇게 받았던 이러한 조각들, 작품들이 모두 시정부의 소속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는 도나텔로의 이 그 유디트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시뇨리아궁 앞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지금 현재 시뇨리아궁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모조품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당시에 이제 메디치 가문에게서 이제 가져와서 메디치 저택에서 가져와서 메디치 가문을 쫓아낸 일종의 상징으로서 시뇨리아궁 앞에 이렇게 전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이제 메디치 궁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떠돌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다시 메디치 가문이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다시 이 메디치 저택에서 다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전히 이 메디치 궁은 메디치 가문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이제 기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후에 점차 이제 코지모 1세 때 이제 점차 이 메디치 궁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 계기가 이제 마련된 것은 바로 엘레오노라와의 결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537년에 코지모가 이제 살해당한 이제 일대 피렌체 공인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 이후에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제2대 피렌체 공으로서의 자신의 권력을 이제 어 지지해줄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게 되는데 원래대로는 이제 그 일대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의 부인이자 그리고 황제와 이제 가족이었던 마르게리따와의 결혼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와 마르게리따의 반대로 이것이 성사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황제가 이제 주선을 해주었던 것은 자신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돈 페드로 다시 말해서 이제 나폴리의 총독을 맡고 있었던 돈 페드로의 딸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똘레도의 엘레오노라. 이탈리아어로 하면은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는 1539년에 바로 그 코지모 1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코지모 1세와 결혼하기 위해서 피렌체로 당도하고 있는 그 엘레오노라와 그리고 그들의 행렬, 그녀의 이제 결혼 행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2년 7월 13일에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피렌체에서 여러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레오노라와 코지모의 결혼식을 재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져온 이제 사진이 바로 당시에 재현이 되었던 그런 이제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 많은 이제 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메디치 궁에서 아, 벌어졌었습니다. 잠깐만, 나 좀 되게.
네? 죄송,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다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달아왔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 PDF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레오노라와의 이런 결혼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이 엘레오노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황제 카를 5세의 주선에 의해서 성사된 결혼이었고, 그리고 이 여성은 원래는 에스파냐 궁정 출신의 대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레오노라와의 결합은 메디치 가문과 합스부르크와 에스파냐 사이에 강한 결속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엘레오노라를 통해서 많은 외국의 문물들이 피렌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가톨릭 세계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었던 선교회, 바로 예수회가 바로 이 엘레오노라를 기점으로 피렌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외국 문물들, 특히 이 여성은 에스파냐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의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이제 정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아메리카의 여러 토착 식물이라던가 동물들을 이렇게 유럽으로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생산되는 혹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한 이제 진귀하고 신기한 이런 문물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통로로서 이 엘레오노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 엘레오노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직창금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갈 수 있는 이 피렌체 공국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엘레오노라의 지참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지모는 아내의 그러한 막대한 부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이제 국가의 기반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제 엘레오노라에게 이제 그 기댔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당시에 이제 1553년까지 코지모가 엘레오노라의 자금에 기대 가지고 재정에 기대서 많은 부분을 이제 국가의 깃틀을 닦다 보니까 엘레오노라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되자, 너무 커지게 되자 피렌체 염세 이제 소금을 소금세에서 일부를 엘레오노라에게 부여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은 당시 엘레오노라가 이곳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오노라는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단순한 코지모의 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코지모와 함께 공동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가문의 재정을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공국의 그리고 대공국의 안정을 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은 이 코지모 1세가 이제 시에나 전쟁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남편이 전쟁에 나갔을 당시에 이 피렌체 안에서 공국을 다스리는 섭정의 역할을 했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그 코지모에 대한 반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란 세력들을 누르고 안정적으로 공국을 통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궁정의 모습을 띠게 되는 피티궁을 매입하는 것 역시도 엘레오노라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본다면은 굉장히 엘레오노라와 이제 코지모 사이에 끈끈한 연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베네치아 대사가 빈첸조 페델리라고 하는 베네치아 대사는 코지모가 군주가 된 후 그의 아내 공작 부인 외에는 어떠한 여성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
엘레오노라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제 메디치 가문이 본격적으로 군주로서의 궁정 문화를 이제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은 이 메디치 가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역사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공화국으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문화 속에서 문화 위에서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군주 가문으로서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그러한 궁정 문화에 익숙한 여성이 필요했고요. 그러한 역할을 원래는 알렉산드로 공의 이제 일대 피렌체 공인 알렉산드로 공의 부인 마르게리타가 수행을 했어야 됐지만 알렉산드로가 너무 빠르게 이제 암살을 당했고 그 이후에 코지모 1세 때 비로소 그러한 궁정 문화가 이제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엘레오노라가 당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많은 문물들, 신문물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뒤에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의 장남이었던 프란체스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대 토스카나 대공이 되는 또 다른 아들, 페르디난도 역시도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레오노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메디치 가문이 실질적으로 이제 군주로서의 이런 전통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코지모 1세 당시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메디치 가문의 군주로서의 전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그 이전까지 실제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다시 메디치 가문이 귀환하고 그 이후에 메디치 가문의 스탠스에 대해서 그 안에서 피렌체 안에서도 공화정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군주의 전통을 시작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갈등은 사실상 알레산드로 대 메디치까지에도 이제 계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가 굉장히 폭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의 폭군으로서의 이미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피렌체가 공국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공화정으로서의 피렌체라고 하는 오랜 전통, 그리고 피렌체 공국으로서 군주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 확립, 이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런 알렉산드로의 폭군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코지모 1세는 그런 알렉산드로의 뒤를 이어서 피렌체의 2대 공작이 된 이후에 메디치 가문에 대한 군주 이미지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코지모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이제 예술을 후원을 했습니다. 코지모 같은 경우에는 코지모와 그리고 그의 이제 여러 신복들은 피렌체의 예술가들의 후원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바자리가 코지모 1세에게 예술학교를 이제 피렌체의 예술학교를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당신의 조상인 대인 로렌초가 조각 정원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를 길러냈다. 이것이 바로 예술학교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디치 가문이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예술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군주정의 전통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을 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제 현재 바르젤로 미술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조각상인데요. 이 바르젤로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 조각상의 모델은 바로 코지모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코지모 1세가
이제 하고 있는 복식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자투구는 일종의 헤라클레스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로마 장군의 이런 모습은 아우구스투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르클레스라던가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황제의 이제 도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코지모 1세는 그런 황제의 도상과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이러한 조각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뒤에 또 보시게 되겠지만 메디치 가문의 조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초상화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후 초상화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미지를 이제 군주와 같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군주와 같은 지위, 군주와 같은 업적을 남기는 이런 메디치 가문, 그러한 이제 가문의 전통 역사가 상당히 오랜 조상 이후부터도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피렌체의 많은 역사들이 그런 메디치 가문의 조상들과 함께 해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메디치 가문의 역사가 곧 바로 피렌체, 토스카나의 역사와 일체화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피렌체와 토스카나의 미래 역시도 메디치 가문과 함께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통과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메디치 가문의 군주 가문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통들을 바로 이런 예술 후원과 예술 이미지 도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자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미지는 다 어디서 바로 나타나게 되냐면 아까 이 조각상에서는 이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이 옆에 서 있는 이 방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장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염소 자리의 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염소 자리는 바로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별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황제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장을 한 코지모 1세는 바로 여기 이 방패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코지모 1세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아우구스투스와 자신을 일체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코지모 1세의 기념주화 역시도 전면에서는 코지모 그리고 뒷면에서는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그 별자리라고 하는 이 염소 자리의 도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지모 1세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코지모 두카디 피렌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피렌체공 코지모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파는 바로 또 이제 염소 자리의 사파를 사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코지모 1세는 1519년 6월 12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지모 1세의 별자리는 결코 염소 자리와 가깝지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역시도 염소 자리는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도 사실은 이제 9월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선친 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점성술에 의거해가지고 자신의 별자리를 이제 염소 자리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자신이 잉태된 때가 바로 염소 자리가 있을 때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자신의 별자리로 이제 염소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고대 로마 시대에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그린 이제 이게 기념하는 주화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지모 1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염소 자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염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1월에 해당하는 별자리고요. 이 시기는 동지가 끝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별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운에 이제 해당하는 별자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점차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점차 이제 황제와 같은 아우구스투스 자리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러한 운세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일종의 황제, 초대 황제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바로 코지모 1세는 그런 아우구스투스와 자신을 이렇게 일체화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코지모는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군주와 일체화 시킴으로써 메디치 가문의 군주의 전통이 지금 자신에게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쭉 이제 형성되어 왔다, 이어져 왔다. 그래서 피렌체와 토스카나의 역사는 언제나 메디치 가문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이렇게 그림을 이제 예술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렌체에 공의된 코지모 1세는 1540년에 이제 자신의 거주지를 이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되냐면 과거 피렌체 시정부의 청사로 사용된 바로 이 시뇨리아 궁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뇨리아 궁이 이제는 약 50년 동안 메디치 궁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메디치 궁이라고 불렸던 오늘날의 리카르디 궁이라고 불리는 이 오래된 이제 저택은 이제 소유권이 이후부터는 이제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다가 17세기 중반에 이제 토스카나 대공인 페르디난도 2세에게 소유권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이 페르디난도 2세가 자신의 충실한 신하인 가브리엘로 리카르디 후작에게 4만 스쿠디를 받고 이 리카르디 궁을 팔게 되면서 오늘날의 리카르디 궁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뇨리아 궁으로 이제는 이제 메디치 가문의 주거지가 거주지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뇨리아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희호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백희호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1589년에 그 코지모 1세의 아들인 프란체스코 1세가 피티궁으로 이사하고부터 옛날 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희호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피렌체 공화국의 중심지였던 이제 시뇨리아 궁이 자신의 이름을 잃고 이제는 메디치 가문의 옛날 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희호 궁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피티 궁이 이제 새로운 신궁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시뇨리아 궁은 이제 메디치 궁으로서의 정체성이 오늘날에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뇨리아 궁은 더 이상 정무를 보는 중심지라기보다는 이제 메디치 가문의 이제 일원들이 거주하는 이제 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무를 보게 되는 사무 공간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사무 공간은 시뇨리아 궁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우피치라는 말 자체가 오피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 공간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피치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시뇨리아 궁은 일종의 공적인 기능을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메디치 가문의 사적인 장소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피치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백효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뇰리아 궁이 어떻게 메디치 궁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베키오 궁에는 굉장히 이 시뇰리아 궁에는 상당히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당시에 이 백 이제 그 시뇰리아 궁을 메디치 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조르조 바자리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바로 미술가 생애를 집필한 이제 최초의 미술가 평전을 집필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코지모 1세에게 그 미술학교, 예술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각정원의 신화를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인물이 보면은 이제 이 그 시뇰리아 궁 안에서 상당히 군주로서의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를 상당히 방을 꾸미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차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백효 궁의 가장 큰 방, 연회장이 바로 500인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500인의 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피렌체 대학교의 졸업식이 열리기도 하는 곳인데요. 그만큼 이제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중심 공간의 역할을 했던 방입니다. 바로 이 500인의 방 천장 중앙에 천장화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그 중앙에 커다란 그림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앙의 원형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코지모 1세가 상당히 신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토스카나의 도시와 길들을 상징하는 24개의 문장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천상에서 왕관을 받고 있는 이 인물은 바로 이제 코지모 1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모습은 코지모 1세가 과거의 메디치 가문의 인물들처럼 다른 이제 동료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동료 시민을 거느리는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시뇰리아 궁은 이런 식의 이제 그림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공화국의 중심지였던 이 시뇰리아 궁이 이제는 메디치 가문의 신화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이런 이제 군주적인 이미지를 확립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비단 코지모 1세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을 재현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인 로렌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백희호궁, 시뇰리아 궁의 방과 장식은 메디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토스카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뇰리아 궁의 한 방의 이름이 바로 대인 로렌초의 방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대인 로렌초의 방에는 대인 로렌초의 생애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방 천장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대사들의 공물을 받는 대인 로렌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외국 사절들이 로렌초를 이렇게 보러 오고 그에게 공물을 바치러 오는 이런 모습을 상당히 신화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앉아 있는 대인 오렌초는 상당히 군주로서 그들의 공물을 받는 이런 모습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그림이 이제 그냥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 메디치 빌라의 벽화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메디치 빌라에 등장하는 이 그림, 이것은 카이사르의 곡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안드레아 사르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일종의 고대 로마의 이제 이야기, 역사를, 신화들을 이렇게 벽화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곡물을 바치러 오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외국 사절들의 영접을 받고 있는 카이사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나타나는 대인 로렌초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림이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기린의 존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대인 로렌초 공물을 받고 있는 대인 로렌초 옆에 등장하는 이 기린은 상당히 이국적인 생물의 모습, 다시 말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공간의 나라의 이제 외국들도 바로 이 데일 로렌초에게 공물을 바치러 온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기린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은 상당히 먼 지역의 공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적인 영향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린이 이러한 이국적인 이제 동물인 기린이 바로 이 카이사르의 곡물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신다면은 카이사르와 대인 로렌초의 포즈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외국의 이제 외국에 대한 외교력의 영향력에 이제 그 확장을 보여주는 이런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대인 로렌초와 카이사르를 이제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이제 고대 로마의 영웅인 카이사르와 대인 로렌초를 일치시키고 그의 국제적인 외교 영향력을 자랑하려는 의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살펴봤었던 옥타비아누스, 바로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로 불리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의 이제 이름은 존엄한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바로 그의 양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는 서양 문명에서는 황제를 의미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인물과 데인 로렌초가 일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메디치 가문이 본격적으로는 알렉산드로 공 때부터 피렌체의 군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역사 속에 메디치 가문의 역사들도 이 피렌체, 토스카나의 역사 속에서 군주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후의 조상들의 초상화 그리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미지를 군주정으로서의 전통을 그리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렌체의 영광이 메디치 가문과 함께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메디치 왕조의 덕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바로 과거에 이제 서양 문명에서 가장 영광된 과거라고 얘기가 되는 고대 로마의 신화적인 인물들과 일치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남성적인 공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백인의 방에 나타나고 있는 코지모,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인 로렌초 방에 나타나고 있는 데인 로렌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남성적인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성적인 공간에서도 메디치 가문의 영광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볼 공간은 어디냐면은 엘레오나 디 똘레도의 세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펠라 디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라고 하는 방인데요. 이것은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이제 엘레오노라로 이제 분장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엘레오노라와 관련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공개를 했었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가 당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제 공간에서 보시면은 이제 천장에서 원래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얼굴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변에 이제 그림들로부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주변의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성부들의 그 상징 동물들과 성부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산마르코가 상징하고 있는 이제 그 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삼위일체의 그림이 보면은 사실 이제 이곳에는 원래 이제 그 삼위일체가 이제 그려져 있지는 않았고요. 원래 다른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원래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느냐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엘레오노라의 가문인 똘레도 가문의 문장과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하늘색과 이제 파란색과 하얀색의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이 똘레도 가문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옆에 있는 공이 바로 이제 황금 방패 위에 빨간 공들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었는데 이것이 반반으로 결합된 문장이 원래 이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는 이제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그 두 가문의 결합이 신성한 이제 공간으로 이제 그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 이제 그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 백기오궁에 있는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 예배당의 한 벽면에는 모세의 기적을 주제로 그려진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제 모세와 그의 이제 추종자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모세를 뒤쫓고 있었던 이제 세력들이 홍해에 이제 휩쓸려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주제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사실상 메디치 가문의 영속성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이 모세는 바로 백성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자로서의 코지모와 동일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코지모가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임명하는 모세의 뒤에 또다시 이제 임신한 여성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임신한 여성은 바로 똘레도의 엘레오노라와 동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임신을 한 여성이 엘레오노라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속된 땅을 이끄는 지도자, 그리고 그 후계자를 임명하고 있는 모세. 이것은 코지모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임신한 모습으로 그 뒤를 그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여성이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스카나 대공국이 바로 신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고, 그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제 메디치 가문이고 그 메디치 가문의 코지모가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러한 약속된 땅을 이제 상속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임신을 통해서 계속되는 출산을 통해서 후계 생산을 통해서 가문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역할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벽화는 바로 이제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가 자신의 장남 프란체스코를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려졌던 벽화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인데요.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은 바로 홍해에 휩쓸려가는 모세의 추적자를 상징하고 있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확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빨간 깃발에 이제 하얀 이제 그 반달과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원래 이제 빨간 바탕에 하얀색 이제 초승달은 원래 이제 이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홍해에 이제 휩쓸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받은 이 모세, 호지모의 적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빨간 바탕에 하얀색 초승달이 이슬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피렌체의 정말 유명한 가문의 상징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어느 가문이냐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오랜 이제 라이벌인 스트로치 가문의 상징입니다. 스트로치 가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메디치 가문의 시작부터 상당히 이제 메디치 가문과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가문이었고요. 그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이제 귀환하고 나서 메디치 가문과 이제 스트로치 가문이 통혼을 맺으면서 일시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에 코지모 1세가 이제 코지모 1세가 토스카나 대공이 된 이후에 이제 코지모 1세를 반대하는 이제 반대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몬테무를로 전투에서 그러한 반대파들을 모두 물리쳤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이제 거물이 바로 스트로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본다면은 일종의 코지모 1세가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물리쳤던 몬테무를로 전투를 또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디치 가문, 그러니까 코지모 1세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가문의 영속성을 이렇게 보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의 벽화로 그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백희호궁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이 메디치 궁이 이제 과거 비아 라르가 지금의 비아 카보우르 거리에 있는 이 메디치 궁, 지금의 리카르디 궁에서 이렇게 시뇨리아 궁, 과거의 공화국의 상징, 중심지였던 시뇨리아 궁으로 메디치 가문이 옮겨가면서 이곳은 더 이상 공화국을 이제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메디치 가문, 군주로서의 정통을 이제 그려내는 이러한 장소, 그리고 그 앞으로의 미래를 메디치 가문의 영속성을 또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시뇨리아 궁이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프란체스코 1세 때 어떻게 또 바뀌게 되는지는 저희가 이제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에 다시 강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